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정일입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다 이제 아실만한 그런 대단하신 분들인데, 제가 오늘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 처음 서는 관계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육사 42기로 인강하여서 미국 뉴욕 주립대와 조지아 공대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육군사관학교 전자과학과 교수위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사이버전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정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에서 대략 한 15년 정도 사이버전 실무 분야에 근무를 하다가 18년 연말에 전역을 했습니다. 현재는 동국대학교 경영교수로 있으면서 사이버 보안 업체에 대한 기술 컨설팅과 주식회사 하렉스 인포텍이라는 핀테크 플랫폼 회사에서 자금 세탁 방지 및 금융범죄 방지 분야에 대한 기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었던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핵심 위주로 발표를 하면서 오늘 2부 순서이기 때문에 좀 더 거대 담론보다는 약간 이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분야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최신 사이버전 동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손영동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재미있는 것만 말씀드리고 가면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여기서 비트코인으로 해커들한테 돈을 줬는데 FBI가 이 중에서 일부를 찾아줬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으로 받으면은 이건 확실하게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해킹을 하고 나면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이제 돈을 받았는데 그렇게 받은 돈도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은 다시 빼앗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해킹 세력들한테는 이제 상당한 또 부담으로 그런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손영동 교수님 하신 것 중에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식품 공급망 회사인데 마찬가지 이제 랜섬웨어 해킹을 받아서 많은 돈을 주고 다시 정상 가동했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앞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식품 공급망도 그렇고 해커가 요구하는 돈을 정부의 어떤 그 지침에 반해서라도 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이제 최근 나타난 어떤 그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방산업체 오늘의 주제가 이제 방산업체 사이버 보안 분야이기 때문에 방산업체 사이버 해킹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파이아이 보고서를 요약한 부분인데 첨단 무기 체계 기술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의 취약점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비용 감소와 기간 단축, 신제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시장 경쟁 우위 확보, 그 다음에 이제 우회 접속, 경제적 이익,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군사적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갖기 위해서 방산업체를 해킹한다 하는 것인데, 이번에 카이가 16억 원 상당의 어떤 송금 사기를 당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파이아이 보고서가 사실 16년도에 나왔는데 이때부터 이미 많이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교육을 하고 경고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안 담당자만이 아는 어떤 그런 자료였는지 이 회계 담당자는 그런 것들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상대방 거래 업체가 이제 해킹을 당해서 송금 계좌가 바뀌었으니까 이쪽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그냥 믿고 보낸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방산업체에서 유출되는 전형적인 정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방산업체 해킹을 통해서 현재 유출이 되고 있고요.
앞서 방산업체 해킹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산업체 해킹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이익을 본 어떤 국가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3년도 워싱턴 포스트지 보도에 의하면은 중국은 이 방산업체 해킹을 통해 가지고 무기체계 개발 기간을 25년을 줄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방산업체 해킹은 정말로 이제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끊을 수 없는 이런 아주 좋은 유혹이 되는 그런 실질적이고 또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끊임없이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러면 어떻게 방산업체를 이제 해킹해 왔는가 하는 그런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방산업체 해킹뿐만 아니고 대체로 이 방산 기술이 발달한 미국, 이스라엘, 독일, 러시아에까지 최근에 이제 방산업체 해킹을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올라와 봤었는데, 2016년도에 있었던 대기업 방산업체에 대한 해킹 사건입니다. 한진중공업 계열과 SK 계열에 대한 해킹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F-15 전투기 날개 부분 설계 도면, 그 다음에 이제 무인정찰기 부품 사진, R&D 자료, 이와 같은 것들이 한진 계열에서 이제 노출이 됐고, 그 다음에 SK 계열에서는 군통신망 관련 자료가 이제 유출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해킹을 당해가지고 여기는 기밀 자료 60건을 포함해서 대략 4만 건의 자료들이 유출되었는데, 주로 잠수함, 이지스함, 이와 같은 이제 함정 관련 자료들이 많이 유출되었고, 이때 당시 SLBM이나 K9LS 같은 기술들이 유출됐을 것으로 이제 추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방산업체에 대한 망분리가 의무화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죠. 원자력 연구원에 대한 해킹. 이것은 이제 우리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VPN이 이제 뚫린 이와 같은 사례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원자력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고, 또 관련 부분에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작년에 해킹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졌고, 구체적인 피해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방산업체에 대한 해킹의 사례가 되겠고,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산업체 관련 해킹 사고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C사와 FBI가 이런 원래 분석 보고서와 그 다음에 침해 지표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럭히드 마틴과 보잉, 이제 항공 관련 이런 쪽에서 이제 공군력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했을 것으로 보고, 주 공격 방법이 이런 사회공학적인 이런 공격 방법을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구직을 미끼로 이런 이메일을 보내고 여러 가지 또 악성 코드를 보내서 이런 해킹을 시도했던 이와 같은 것들을 미국에서 그대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여기는 상세하게는 상세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스라엘 방산업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주로 이제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이제 어떤 취업을 미끼로 이메일을 보내고 취업 제안서를 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이제 공격을 거의 성공 직전에 갔었는데, 이스라엘 발표에 의하면은 자기네들은 사전에 징후를 포착해가지고 잘 차단했다. 이스라엘이 이런 포탄을 막는 아이언돔으로도 유명하지만은 자신들이 또 자랑하고 있는 이런 사이버돔, 이런 사이버 무기 체계를 활용해서 이제
막았다라고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독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런 것이 시도가 있었고 대체적으로 한국은 비슷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또 유사한 방법으로 해킹을 시도했는데 통상 러시아는 북한과 이제 우호적인 관계인데 방산 기술을 이제 해킹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방국도 가리지 않고 해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러시아 언론이 보도를 한 겁니다. 북한에 의한 방산업체 해킹 기술을 이제 한번 분석해 보면 크게는 이런 사회공학적 공격인데 대부분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담당 직원들한테 취업을 미끼로 이렇게 보내면은 대체로 이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막 위협을 가하면은 크기는 좀 덤덤한 것 같은데 이런 유혹을 하면은 아주 쉽게 넘어오는 이와 같은 사회공학적인 해킹 기법을 북한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외국을 대상으로 구사했다는 것, 이것들은 좀 시사하는 바가 이제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사회공학적인 기법만 썼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고 이제 카스프스키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은 북한은 여기 보면은 망분리를 무력화하는 이와 같은 이제 기술을 사용해서 해킹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업체 보안의 아주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 이제 지금 망분리가 될 것인데 이런 부분도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을 구사했다라고 이제 카스프스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해킹 방지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인터내셔널 리뷰에서 나온 건데 최근에 방산업체 해킹 트렌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공격과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범위 확대, 하청업체에 대한 공격,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트렌드가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이 국방부가 그 이전까지는 방산업체는 민간업체니까 이 보안에 대해서 그냥 좀 내버려두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는데 이런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국방부가 이제 자국 방산업체와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와 같은 추세로 현재 변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대응 방법은 아까 한희 교수님께서도 이제 발표 때 말씀하셨지만 이 너무 많은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핵심 보호해야 될 것을 좀 정하자 하는 부분하고 혼자 대응하기 힘드니까 공동으로 대응하고 이제 인정도 공동으로 하고 저장도 이제 공동으로 하고 특별히 AI 기술과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힘을 덜 들이고도 네트워크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보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임스 인터내셔널 리뷰에서 권고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이제 미국은 선제적 방어라는 개념으로 상당히 공세적으로 이제 사이버 대응 방향을 바꿨습니다. 2018년에 매티스 장관이 서명을 해서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가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해서 필요시에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와 같은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 지속적인 퍼시스턴트 인게이지먼트로 해서 어떤 공격이 있을 때 해커의 심상과 악성 코드, 공격 수법을 확실히 이제 공개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런 박진혁 등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공개 수배하고 기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커들에게 아주 위축감을 줘서 이게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공세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방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부 이제 선제적인 공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바꿨고 이것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방산업체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보면은 국방부와 이제 국정원과 키사 정도가 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방사청이 이제 망분리를 지원을 했었고 올해부터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하는 이런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전향적인 그런 변화인 것으로 보이고요.
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반대 지원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요즘 아마 좀 이런 부분들이 조직 개편과 아울러 가지고 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는 이 이전까지는 주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방산업체에도 국가 사이버 위협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해서 지금 제공해 주는 걸 알고 키사에서는 이와 같은 관련되는 특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키사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만, 방산업체만을 위한 어떤 특화된 서비스는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하는 건데 이게 방산업체에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도 방산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고마운 그런 내용인데 좀 더 진행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킹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의 이제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 지원 분야와 운영 지원, 그 다음에 정책 지원, 피해 대응 지원, 이와 같은 분야로 이제 나눠봤었고, 현재 이와 같은 것들 중에서 여기는 색깔로는 잘 표시가 안 되어 보이는데요. 이제 국방부, 국정원, 방사청, 키사 이런 데서 지원해서 현재 되고 있는 부분은 이와 같은 많은 분야 중에서 극히 사실은 일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방산업체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중소 중견업체는 자체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이 이제 소요가 되고 있고,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의 어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어렵지만 하나의 안으로 이제 보자면은 이런 방산업체 사이버 보안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떤 공급자로서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제 정부기관에서 이런 현재 국정원, 국방부, 방사청 또 키사 현재 이런 지원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그런 지원들을 하고, 또 민간에서는 방산업체에 특화된 이런 보안 솔루션, 특별히 이제 AI 부분이 들어가서 사람의 어떤 손이 좀 덜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방산업체는 이와 같은 플랫폼의 어떤 멤버가 돼서 운영을 한다면은 좀 더 아까 이제 제임스 인터내셔널 리그에서 권고하는 그런 모델에 좀 가깝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은 결국은 또 운영을 누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관점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운영은 정말로 이제 방산업체가 엔드 유저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에서 이런 플랫폼을 맡아서 운영한다면은 많은 부분에서 지금에 비해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